덕과 천명, 새로운 질서. 이번 수업을 마치면 여러분은 유교 정치론에서 천명을 통해 통치의 정당성이 획득되었음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관직에 참여하여 보덕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유교적 자아 실현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 제사가 전체 계층과 지역에서 시행되는 현상을 활용하여 유교 이념의 확산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고려대학교에 있는 그 서울 그 지도를 가지고 지금 서울 윤곽을 표시했거든요.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서울 윤곽이고요. 거기서 이제 33km 떨어져 있는 회암사, 26.5km 떨어져 있는 봉선사를 표시해 봤는데 이거 그냥 표시한 건 아니고요. 그 서울 안에는 불교 사찰이 없습니다. 조선이 건국됐을 때는. 그래서 국가에서 큰 행사를 하면 이제 많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불교 행사를 하면 이제 음식을 얻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유명했던 절이 회암사, 봉선사 이런 절들인데 가서 뭘 얻어 먹으려면 왕복 66km, 왕복 50km가 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고려 때 같으면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와 조선이 되면서 삶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뭐 이런 거를 나타내 보려고 여러분들 보여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에 앞서 다음 제시하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유학은 조선시대의 한반도에 소개되었다. 5. X 중 하나를 골라보세요. 정답은 X입니다. 유학이 처음 소개된 시점은 삼국시대이지만 조선 건국 이후 중심 사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고려는 이제 불교 국가입니다. 그 불교 국가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걸지 잘 모르는데 이제 제가 설명하는 관점에서 불교 국가를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명하는 관점이라고 하는 게 유교 국가는 이제 유교 국가의 정치론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지게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갖는 국가인데요. 그 유교 국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부처님을 다 믿는 거죠. 그 불교 국가의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국왕이 있고 관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왕보다 국가 전체의 스승이 되는 승려 또는 왕의 스승이 되는 승려,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스승이 되는 승려는 국사, 그 다음에 왕의 스승이 되는 승려는 왕사, 그 다음에 관직에 비견돼서 또 승려들도 승직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려라는 국가에서는 형식적으로 국왕보다 더 높은 그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는 국사나 왕사라는 승려가 있는 그런 형태지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자연스럽습니다. 부처님을 모시는데 내가 이제 부처님을 믿는데 그때 나보다 더 부처님에 더 가까이 가 있거나 그 가르침을 잘 이해한 분, 뭐 이렇게 되면 존경심이 생기겠죠. 이게 이제 그 고려라면 이건 이제 유교 국가를 얘기하는 건데 유교 국가는 덕이 있는 사람한테 천명이 와서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그 덕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그러려면 의무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이제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엘리트인 관원들은 덕을 돕는 보독의 역할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질서에 의해서 백성들은 큰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에서는 왕 위에는 하늘밖에 없어요. 왕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 작은 차이, 그러니까 고려에는 왕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고 조선에서는 왕이 가장 높은 존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유교 국가의 배경이 되는 정치론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조선인데요. 당연히 조선의 국왕이 천명을 받으셨겠죠. 어떤 덕이 있었고 우리는 이제 모르지만 하늘은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명을 받은 국왕이 있고 그 서울의 관직도 있고 지방의 관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7, 8천 명 정도의 이제 관직자가 운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왕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왕을 정치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왕의 덕을 돕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덕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질서로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살게 하는 거가 유교 국가의 목표입니다. 오늘날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백성을 위한다라는 위민이 되게 강조되는데 조선시대와 같은 유교 국가에서는 백성을 편안히 하는 안민, 그러니까 백성이 목적이 아니고 또 존재의 근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화국에서는 그 권력의 근거, 정당성이라고 하는 게 민으로부터 나오지만 유교 국가에서는 정당성이 하늘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력한 덕분에 백성들은 혜택을 받는 그런 존재로 다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제 그러한 시작을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조선이 이제 건국하면서요, 그 태조 즉위교서에 그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 종묘,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항은 이제 고려의 종묘를 밖으로 빼내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조항은 모두가 다 아까 통치는 문무관이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조항이 되면 모든 사람은 관원상제를 유교적인 입장에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교 국가를 선언한 건데, 유교 국가를 선언하되 어떤 측면을 강조한 거냐면 의례를 실천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의례를 실천한다는 게 예나 악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해 가는 건데, 그런 거가 되게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되게 실용적이진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람들도 조선시대의 이제 예양론 이런 건 잘 이해 못 합니다. 근데 심지어 외국인은 더 이제 아마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그 덕이 있는 사람의 덕을 하늘은 알아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의 덕을 알아볼까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로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좋은 행동이나 나쁜 행동이나 판단하는 근거가 예입니다. 그 예는 누가 만드냐? 사실은 또 왕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가 어떤 모습이냐를 보면 그 나라의 특징도 알 수 있고, 또 그 예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덕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논리 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그랬구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례를 행한다, 유교적인 의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게 국가 차원에서도 또 백성들 민간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고려 때랑은 전혀 다른 이제 모습입니다. 당연히 천년 불교 사회의 기반 위에서 그 유교 국가가 시작되다 보니까 당연히 민간 일반인들은 유교적 의례가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작은 국가 차원에서 유교 의례를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게 이제 강조가 되었고요. 그리고 국왕부터 몸소 이제 그 의례를, 유교적인 의례를 실천해 가고 강조해 갑니다. 그게 이제 점차 민간으로 이제 확대돼 나가는데,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 하면 국가례보다는 주자가례를 더 잘 알고 있는데요. 주자가례는 이제 말 그대로 주시, 중국의 그 주시 선생이 만들었다는 가례, 그 일반 집에서 행하는 예를 이제 적은 책입니다. 이제 알려지기로는 이 책은 실제로 주자가 쓴 책은 아니지만 조선시대 내내 일반인들이 따라야 될 어떤 모범처럼 적용되고 해석되고 또 실천되고 뭐 그랬던 책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시작은 국가례에서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는 주자가례가 일반화되면서 17세기가 되면 왕도 여기에 따라야 된다라는 논리가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심각한 의례 논쟁이 벌어진 적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의례가 강조되는 걸로 시작돼서 점차 제사, 유교식 제사라고 하는 게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실천되고, 근데 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다는 게 어디까지냐? 그러면 양반만 하는 게 아니고 노비들까지. 사실 공자님도 노비들이 어떤 유교적 가르침을 따를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의 경우는 노비들도 유교적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적극적인 어떤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 국가의 이제 실천이 이제 시작된 결과, 제가 또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전세 수치의 하향화,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이제 강의에서 저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하게 될 텐데요.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없다면 그거는 유교적 국가의 지향으로서 완전히 빵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냐, 잘 먹고 살 수 있느냐, 그거를 걱정하지 않게 실현시켜 가는 거, 그게 이제 유교 국가가 지향하는 제 첫 번째 과제이고요. 그래서 잘 먹고 살게 된 백성들이 사람다운 사람다운 모습, 뭐 교양 이런 걸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비들도 제사도 하고 유교적 의례 실천도 하는 거니까 조선의 경우는 밑바닥까지 그렇게
유교적 실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세 번째 보이는 것처럼 사회 전 계층에서 유교적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 제가 이제 사회 전 계층을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유교 문화권이라고 하면 이제 중국에서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일본, 뭐 베트남 이런 데가 이제 유교 문화권으로 이야기하는데 사회 전체 지배층의 전체 계층하고 또 피지배층의 전 계층도 다 공히 유교적 가치를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수용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유교의 이제 그 본 고장이긴 하지만 다른 사상 체계도 활발하게 이제 영향력을 미쳐서 유교가 모든 계층이 공유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일본의 경우는 아주 제한적으로 수용된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조선은 뜻밖에도 그러니까 조선 지배층과 하층 전체가 유교적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해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계층이 유교화됐다. 이게 이제 매우 이제 특징적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냐면 이제 조선의 지배층을 우리가 이제 양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은 되게 독특한 지배 신분입니다. 원래 그 전통시대의 신분제라고 하는 건 법으로 결정이 되는 건데 양반이란 말은 그 문반, 무반 두 개의 반이라고 해서 양반하고 말을 해서 당연히 관직자여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조선 사회에서는 현재 관직자가 아닌데도 양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서 양반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제적이 아닌 그 사회적으로 인정된 신분을 지배층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회적으로 지배층으로 인정을 받냐면 제사, 유교적 제사를 하면 사회적 지배층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의 경우 지배층이라고 국가가 인정한 건 없고 그 사람들이 그냥 저건 양반하고 인정하는데 어떻게 하면 양반이 되냐면 유교적 가르침과 유교적 내용을 실천하면 양반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지금 노비예요. 노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교적 가르침을 따라간다면 그러면 나는 양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말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조선에서 실제로 노비가 열심히 세대를 이어가면서 유교적 가르침을 따르면 그리고 자기 신분을 적당히 세탁을 하면 양반으로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의 경우 훨씬 쉽게 노비도 양반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유교화가 급속도로 밑바닥까지 전개될 수 있는 아마 배경이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서 이제 유교화가 사회 전개층으로 내려갔고 뭐 이런 거는 이 강의를 통해서 더 이제 제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특징 얘기를 하면 유교화가 전개됐고 그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양반이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 모두가 지배층이 된다고요? 되게 이상하죠? 근데 지금 제 이름을 포함해서 지금 한국인의 이름이 전부 양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씨가 있고요. 그러니까 패밀리 네임이 있고 그 다음에 한자로 아주 멋진 이름으로 한자의 뜻을 가진 이름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 패밀리 네임이 있고 한자로 아주 훌륭한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의 구조는 원래는 지배층만 갖는 거고 그 피지배층이나 노비 같은 사람들은 갖지 않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모든 한국인들은 다 거의 99% 양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해할 때 조선이 건국될 무렵에 노비가 10%가 안 됐을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또 지배층은 한 5% 내외, 양반 지배층은 5% 내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시작하고 500년 지나고 나니까 그 10%였던 노비가 한 100년쯤 지나고 나서는 40%쯤 늘었다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반면에 5%였던 양반은 안 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99%다 양반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됐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유교 국가 이론을 살펴봤고 국가래와 주작아래 그리고 유교화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